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치님들. 네, 책 읽는 미안입니다.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2026년 1월 18일 두 번째 라이브 독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유적품이죠.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체호프 단편선, 단편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작가 얘기부터 또 시작을 해야겠죠. 안톤 체호프, 러시아 사람입니다. 안톤 체호프가 굉장히 짧게 살았더라고요. 1860년생인데 190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44살. 네, 너무 짧게 살았죠. 러시아 항구 도시에서 태어난 작가인데요. 아버지가 식료품 잡화점을 경영하시는 아버지였다고요.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농노 출신이었다가 자유시민이 된 사람이라서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체호프가 이제 김나지아에 입학을 했는데, 김나지아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등, 고등을 좀 합친 이런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8년제 정도 된다고 하는데 9살에 입학했는데 12살에 낙제를 했다고 해요. 머리는 별로 안 좋았나?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그 잡화점 일을 많이 도와야 돼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6살에 아버지의 그 잡화점이 파산을 하는 바람에 가족이 모스크바 빈민가로 이주를 했는데 이 체호프는 김나지아를 마치기 위해서 혼자 가정교사하고 하면서 김나지아를 마쳤다고 해요. 그리고 무려 19살에 장학금을 받고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에 입학합니다. 저는 체호프가 의사였는지도 몰랐네요. 대학교에 가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제 짧게 유머 잡지에 투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사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22살부터 이제 5년에 걸쳐서 유머 주간지, 오스콜키 이런 주간지에 무려 300편을 기고했다고요. 짧게 쳐내면서 엄청 많은 소품들을 기고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글에는 정말 이력이 난 사람이 안톤 체호프가 아닌가. 졸업하고 나서 24살에 의사로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업을 한 24살에 첫 번째 객혈을 했다고요. 안톤 체호프이 참 짧은 인생을 살고 장결핵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24살에 최초로 객혈을 했다고 하면 인생의 반을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살았던 작가인 거죠. 26살부터 톨스토이주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주의라는 게 종교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운동이었다고 해요. 금욕주의, 비폭력, 인도주의, 무정부주의 이런 것들이 톨스토이주의로 말해지는 것들이라고 해요. 톨스토이는 사회, 국가를 농민들이 이렇게 평등하고 자유롭게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게 톨스토이주의였대요. 그러고 보니까 안나 까레니나 거기도 약간 그런 사회 모습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30살에는요. 마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해가지고 사할린에 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그 유형제 실태도 조사하고 이런 경험도 했다고 합니다. 그 얼어붙은 동토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게 다 톨스토이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실제로 안톤 체호프이 굉장히 많은 인본주의적인 활동을 했다고 해요. 기근 구제 활동이라든지 또 의사였잖아요. 콜레라가 유행할 때 방역사업 이런 데도 참여하고 학교도 지어서 기증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이 톨스토이는요, 35살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40살에는 이 톨스토이와 함께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래서 톨스토이와 체호프는 이렇게 동시대 사람이고 큰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제가 이 체호프 단편선 뒤에를 보니까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체호프는 세계 최고의 단편 작가다. 톨스토이로부터 인정받은 작가. 안톤 체호프입니다. 이 안톤 체호프는 결혼을 했을까?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29살부터 한 38살까지 한 10년을 교유했던 작가가 있었는데 이 여성과는 결별하고 41살에 결혼을 합니다. 여배우 올가 크니페르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이 여배우는 체호프의 연극 갈매기에 출연했던 여배우라고 해요. 체호프가 44살에 사망하니까 결혼 생활이 너무 짧았죠. 참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아내가 먼저 아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42살에는 그 아내를 간호하다가
또 개결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44살에 체호프가 죽게 되는데 죽을 때 딱 한마디를 남겼다고 하죠. 이히 슈테르베. 네, 이게 독일어인데요. 러시아 사람인데 독일어를 남기고 죽었네요. 그냥 추측인데 아마도 어떤 문장을 인용했거나 그래서 읽었던 것이나 싶긴 한데 나는 죽는다. 이런 뜻이래요. 단편 작가답지 않습니까? 체호프는요. 미국의 오 헨리 그리고 프랑스의 모파상 대표적인 단편 작가죠. 이 사람들과 함께 세계 3대 단편 작가로 꼽힌답니다. 사실 이 체호프 시대의 그 러시아, 19세기 러시아는 리얼리즘, 사실주의 장편이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단편이 굉장히 하위 장르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데 이 체호프를 통해서 단편이 당당하게 하나의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니까 체호프의 위치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연극 분야에서도 체호프를 굉장히 인정한다. 그러는데 현대 연극을 창시한 극작가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현대 연극은 현대 사회 문제나 그런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연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역사라든지 로맨스 위주 그냥 이런 것에서 탈피해가지고 그냥 일상에서 인간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이런 게 현대 연극이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희곡 작가가 있지 않으세요? 유진 오닐, 그죠? 우리 바로 지난주에 했던 20세기 현대 연극 유진 오닐이나 뭐 테네시 윌리엄스 같은 희곡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체호프라고 합니다. 미음사에는 이 체호프 단편선 외에 461권의 또 체호프의 단편집이 있어요. 그거는 제목이 사랑에 대하여인데 더 짧은 장편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무려 19편의 작품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우리 작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체호프입니다. 이런 얼굴이에요. 네, 이런 사진, 안경 벗고 있는 사진이요. 체호프 사진은 안경을 쓰고 있는 사진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모습. 이 사진은 굉장히 현대식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굉장히 미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옛날 사람 같지 않다. 저는 이 사진 보고 그런 생각했는데 네, 체호프 작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작품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뒤에 역자 말을 봤더니 왜 이 10개를 뽑았는가. 주로 이제 한국에서 번역이 안 됐던 작품을 좀 뽑았다. 이렇게 역자가 써놨더라고요. 먼저 나온 거대로 저는 이렇게 1번부터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역자의 말을 봤더니 독자가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역자 나름의 요량으로 배치했다. 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의 단편집을 읽을 때 먼저 나온 거대로 가급적이면 좀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가가 작품을 이렇게 쓰면서 흐름이 어떻게 혹시 바뀌었나? 어떻게 더 깊어지는 주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좋아서 오늘도 저 이런 순서로 한번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어요. 보면요. 체호프가 83년이면 23살이거든요. 그리고 주교는 42살이죠. 하지만 이 10개 중에 7작품이 20대 작품이에요. 처음에는 20대 전반기에는 이렇게 짧은 유머 위주의 짧은 이런 소품 같은 것들을 많이 썼는데 체호프가 톨스토이를 만나고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학을 좀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니까 한 88년도 정도부터 28살이죠. 그때부터 문학이 좀 달라졌다. 더 진지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보니까 뭐 내기, 배짱이, 공포, 주교 이런 작품들이 확실히 길이가 길어요. 길이가 길어지면서 진지하게 들어갔다. 네, 이런 흐름도 제가 좀 파악했던 거 나눠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어떻게 리뷰를 하면 좋을까? 이 단편집은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오늘의 순서는요. 체호프의 작품을 읽은 전반적인 느낌 얘기 좀 하고 오늘 각 책 얘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체호프 작품 읽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고 말씀드린 게 있죠. 뭐 이야기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다 읽었을 때 뭐야? 그 의미를 뭔가 그렇게 확 금방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마쳤었는데요. 그 느낌이 다시 네, 있긴 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차이는 있었습니다. 사실 제일 첫 작품이 이 책도 그렇고 실제 제일 먼저 나온 작품이 관리의 죽음인데 와, 관리의 죽음
굉장히 짧거든요. 오늘 안 읽으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작품이죠. 그래서 이 첫 작품을 읽고 와 그랬지 체오프의 작품이 이랬지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와 역시 한 권을 다 읽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체오프의 작품을 단편 읽었었는데 그때는 체오프를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알 수도 없었고 물론 이것도 뭐 10편이니까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 10편을 읽고 그래도 체오프를 좀 이해하게 됐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체오프란 작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 호손도 약간 그랬었거든요. 호손도 몇 개의 단편 읽었을 때는 호손은 내 취향이 아닌 것 같다. 호손의 작품은 잘 모르겠다. 이랬었다가 저희 완독 챌린지 중에 호손 작품이 있었어요. 단편선. 그 책 읽었을 때 저 호손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호손은 이런 작품을 쓰는 작가구나. 그때하고 좀 비슷했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역시 단편 작가들은 특히 몇 편만 가지고는 그 작가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런 단편선 한 권 정도를 읽어야 그 작가의 주제의식, 그 작가의 스타일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작품은요. 저는 공포였어요. 공포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가장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작품이고요. 저는 두 번째가 내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작품은 제가 금방 뽑았거든요. 너무 좋아 하면서 뽑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지만 세 번째는 두 개 중에 고민을 했는데 저는 베로치카하고 배짱이 중에 고민하다가 저는 베로치카를 세 번째로 골랐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씩 얘기해보죠. 간단하게 얘기해보죠. 이게 10개의 작품이잖아요. 물론 저는 어떤 작가의 단편들이 다 하나로 꿰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반드시 꼭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어떤 흐름을 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지 않은데 한 편을 다 읽고 났더니 체호프는 이거에 관심이 많구나. 저는 체호프 작품, 이 책에서의 굉장히 큰 진가는 저는 주제의식이라고 사실 생각했어요. 물론 문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유머도 있고요. 당돌한 것 같기도 하면서 되게 간결하고요. 시크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 문체예요. 다정다감하거나 따뜻하거나 섬세한 문체는 아니에요. 툭툭 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문체인데 굉장히 신선하고 문체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저는 체호프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었어요.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를 저는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호프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두 갈식입니다. 여러 작품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큰 얘기를 제가 오히려 먼저 던지고 제가 파악한 체호프는 그랬습니다. 인생의 불가해함 있죠. 이해할 수 없어. 인생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체호프의 작품에 굉장히 큰 주제의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결국 종착점은 죽음인데 그 죽음까지 결국 어떻게 가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삶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모르겠다. 이게 이 고민과 이 문제의식이 체호프에 그냥 똘똘 뭉쳐있는 느낌? 그래서 체호프의 작품은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체호프의 작품을 정리합니다. 단편 소설들은 이렇게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어떤 한 포인트를 보여주는 이런 게 되게 특장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단면을 싹싹 날리면서 정말 그러면서 그 문제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체호프의 소설의 느낌을 계절로 말한다면 가을, 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체호프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삶은 뭘까? 죽음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삶의 의미가 뭘까? 너무 그 인간의 유한성에 굉장히 우리가 되게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을 글로 쓴 작가들도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 실존주의 작가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항상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체호프의 작품은 그거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게 그냥 작품인 거예요. 답을 주지 않아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답답한 느낌이 사실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답을 주지도 않고 작가는 답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이 작가의 글을 쓰는 목적은 질문을 던지는 게 끝이다. 그래서 공감은 가는데 아시잖아요. 좀 속 시원하게 뭔가 답을 얻고 싶은데 답이 없이 계속 질문만 같이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이 작가가 고민하는 걸 알겠고 공감이 가는데 이 작가도 답을 모르고 저도 답을 모르니 우리가 계속 질문만 던지고 제가 실존적인 고민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체호프의 작품의 진가다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데요. 그게 문학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한 답, 맞는 답, 옳은 답 이걸 주는 게 문학이라면 저는 문학을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하게 하는 게 문학의 본령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문학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 한 적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는 거지? 어차피 답도 없는데. 계속 질문만 같이 던지고 있고 답답하고 삶이 뭔가 때로는 같이 허무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같이 슬프기도 하고 낙담하게 되고 뭔가 희망적이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문학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 문학을 읽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는 걸까? 그냥 열심히 삶을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공포, 거기 나온 주인공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산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차피 모르니까 배부른 돼지가 될래? 배고픈 소크라스가 될래? 사실 이것도 이 문제하고 비슷한 거죠. 문학은 사실 이렇게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뭔가 답을 주거나 어떤 돌파구를 주거나 어떤 실용적인 방법을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왜 문학을 읽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거에 대한 약간의 답을 얻었어요. 또 나름대로. 그것도 이따가 또 같이 얘기해보죠. 이제 관리의 죽음. 네, 처음 읽었는데요.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네, 안 읽으신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런 작품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한 관리가 연극 보면서 너무 행복해 이러고 있다가요. 재채기 한번 잘못했다가 그게 앞사람 머리에 튀었죠. 그거 사과하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원한 반응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 상대방이 반응하면 진짜 용서했다고 이 사람은 받아들였을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꽉 막힌 인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이해를 못하는 인간이 굉장히 희화화돼서 나타났다고 보이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잡은 주제는 이해할 수 없음이거든요. 삶과 인간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음. 딱 뭔가 강박적으로 매어서 결국 죽는 이런 강박적인 인물의 극단을 보여줬다. 사실 거울에 나오는 여주인공도 좀 비슷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불통의 인간,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 이런 인간들이 체호프의 작품에 나오는데요. 거울 속에서 미래를 보게 되는데 꿈과 환상 이런 게 약간 좀 중첩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래가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는 약혼자가 나오고 결혼도 하고 미래가 보이는데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남편의 죽음이에요. 그때 바로 거기 그 거울을 보고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 그 외침이 저는 체호프의 외침처럼 들렸어요. 왜 이래야 되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여자는 결혼을 못해서 안달인 여자인데요. 그 끝을 본 거잖아요. 그러자 남편과 지냈던 이전의 모든 생활은 이거 다 그냥 거울 속으로 본 거죠. 이 죽음에 대한 어리석고 불필요한 서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끝이 저건데 내가 뭐하러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기대하는 건 뭐고 이런 거죠. 이 거울에 나온 이 여자가요. 보시면 굉장히 불통이에요. 그냥 남편만 살려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남편이 이 여자에게는 인생의 의미죠. 그래서 의사도 감염이 돼서 못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가서 남편을 살리라는 거죠. 이런 인물들의 특징들이 굉장히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도 나오고 일단 이런 인물들이 체호프의 단편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에 오늘 제가 꽂혀 있죠. 그리고 저는 또 거울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체오프의 질문도 그렇고 우리도 미래를 몰라서 답답해, 이해가 안 돼 이러고 있지만 이 거울은요 전혀 다른 걸 보여주더라고요. 모르니까 사는 거구나. 미래를 알고서 오히려 우리는 살지 못하지 않을까, 알고서는. 그래서 모르는 게 오히려 한편의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사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하게 한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10개의 작품 중에서 제일 제가 이해를 못한 작품이 사실 드라마예요. 전 드라마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작품인데, 드라마도 굉장히 극단적인 인물이 나오고요. 극단적인 결말이 나오죠. 제가 베로치카를 3번째로 뽑은 이유는 이 구성이 사실 저는 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도시에 살던 한 남자가 그러니까 일 때문에 시골로 간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한 가족을 만나서 호의를 받고 잘 지내다가 이제 다시 페테르부르크 도시로 돌아가는 그 밤에 대한 얘기. 이 작품의 시작이요, 굉장히 아름답게 감상적으로 시작을 해요. 달밤이고요. 막 안개도 있고 너무 즐거웠어. 시골에 이런 거 너무 편안했어. 이러면서 이제 가는 밤인데, 그때 이제 이 베로치카가 그 집 딸이거든요. 이 여인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여인이 따라와가지고 그 밤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작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좋아했던, 호감이 있던 여자에게 고백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의 반응이 당혹하고 두렵고 굉장히 거북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그거를 굉장히 작가가 잘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남자의 마음이 뭘까? 뭔가 알 것도 같고,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서도 역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인물들이 나오고요. 여자는 시골에 살면서 도시의 삶을 동경하고, 남자는 굉장히 시골을 동경했지만 막상 그 여인이 고백하니까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뭔가 삶의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인물? 이렇게 뭐 방울소리라든지 그냥 이런 뿌연 이런 환경 같은 거, 되게 감상적인 느낌. 이게 뭔가 인생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누군가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시작되려고 할 때 굉장히 당황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알 수 없는 그 삶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려는 인물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사실 공포에 나오는 나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우정을 막 표현하고 또 그 아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이랬을 때 그 주인공이 똑같은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공통점들이 좀 이렇게 작품을 읽으면 보이는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실제적인 관계, 누군가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인물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이게 인생에 대한 한 자세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서 거리를 두고 싶은 그 감성을, 근데 뭔가 알 것도 같고, 그거예요 바로. 뭐 읽을 때 뭔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참 문학인가. 이걸 문학이 아니면 내가 이런 감정을 누구하고 이거를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 누구의 이런 심정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을까 싶은데, 이런 인물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읽을 때 뭔가 알 것 같아요. 이런 공감이 가는 거,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안개도 거치고요. 이제 현실이 막 온 거예요. 달밤도 굉장히 말끔해져 있고요. 심지어 맨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 작품이 여인숙에 가죠. 자기 짐 싸러. 그 여인숙 주인에게 온팡 잔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야밤에 어딜 돌아다녀? 막 이러면서 이것도 진짜 뭐지 끝이? 이런데 이 과정이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그 감상적이고 이랬다가 이렇게 떠나려고 했지만 여인의 고백을 받고 갑자기 현실이 보이고, 그런데 거기 매이고 싶진 않고 현타가 왔다?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여인숙에서 그 주인한테 온팡 그렇게 한 소리 듣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희극적이고 웃기면서도 뭔가 애잔하고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을 베로치카가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작품이 좋았어요. 티푸스는 굉장히 짧은데 작품들을 보면 좀 아픈 인물들이 또 그렇게 많이 나와요. 티푸스 주인공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제 비몽사몽 이러고 있다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내 여동생, 나를 돌봐주던 여동생 막 하면서 이제 간신히 집에 갔죠.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깨어나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슬픈 소식을 듣게 되죠. 자신을 간호하던 누이 동생은 비몽사몽인 그 사이에 먼저 죽은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되게 짧고 여운을 참 많이 남기죠. 이 체호프의 작품들은. 근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의미가 조금씩 떨어지는. 제가 이 티푸스에서 캐치한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삶을 견딜 수 있을까를 좀 캐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사랑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아프고 막 그래서 아프니까 사람들도 다 싫고 말 거는 것도 다 싫고 막 이러는데 자기를 보살펴주던 그 동생 그 사랑을 되게 그리워하고 그게 힘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너무 슬프잖아요. 그 동생이 자신 때문에 감염돼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이 나서 한편으로 기뻐요.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이렇게 있는 상태로 마지막에 끝나게 되는데 삶에서도 기쁨이 있으면 그 뒤에 이렇게 슬픔이 있고 양면성이 있다. 막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해요. 나으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웃는데 마음은 막 너무 아프고 이게 지금 동시에 이렇게 되면서 티푸스가 끝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저에겐 남겼던 작품입니다. 미녀, 두 가지 일화가 나오는 미녀라는 작품인데 한 미녀는 김나지아 다닐 때 한 청소년기쯤 만났던 여인이고 한 미녀는 대학 시절에 만났던 미녀인데요. 이 작품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떨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슬픔하고요. 불쌍하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 미녀들을 보는데 그 미녀들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되게 불쌍하다. 이게 이 작품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왜 슬플까? 그거를 던지는 게 이 작가의 목소리예요. 이 작품에서도요. 슬퍼요. 미녀를 보는데 슬퍼요. 도대체 이게 왜 슬프지? 이거를 작품 속에서 작가가 계속 던집니다. 저 미녀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슬픈 건가? 저 아름다움이 무상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지나갈 일이고 이래서 슬픈 건가? 막 이렇게 그 화자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뭔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혹시 읽으신 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슬프다는데 그 사람도 왜 슬픈지 모르겠고 저도 그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슬프다는 걸 뭔가 알 것 같은 느낌. 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일단 계속 지나가 보죠. 내기는요. 이 플롯 자체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죠. 이 내기라는 거는 항상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잖아요. 먼저는 이제 사형제도에 대한 얘기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시 삶에 대한 얘기. 사형이 괜찮은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무기징역이 나으냐? 이거로 얘기를 하는데 재물을 많이 가진 은행가하고 젊은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돈을 많이 가진 은행가는 그렇죠. 그냥 사형이 낫다. 어떻게 무기징역? 그 길게 삶을 조금씩 뺏어가느냐. 자, 이게 이제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살아가는 그런 거, 그 주제의식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변호사는 이럽니다. 그래도 사는 게 낫죠. 이렇게 해서 내기가 시작된 거죠. 은행가가 200만 루블을 걸어요. 어떻게 하면요. 당신이 내가 세팅한 독방에서 15년을 버틸 수 있다면 200루블을 주겠답니다. 그게 두 사람의 내기였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이제 내기가 시작된 거죠. 그 안에 감금 상태는요. 물론 당연히 먹을 거 주고 했겠죠. 그런데 악기도 주고 책도 원하는 만큼 주고요. 뭐 술, 담배 다 원하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감옥인가 싶기는 했는데 그런 감옥이면 나 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무한 공급해 주는데 사람하고는 소통할 수 없다가 조건이죠. 편지도 안 되고 신문도 안 되고요. 사람하고 소통 안 되고 그렇게 15년을 사는 거죠. 자, 내게 어떻게 끝났을까?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언어도 공부하고 종교, 철학 다 섭렵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15년이 다 지나가고 내일이면 이제 맞춰지는 그런 때인 거죠. 그런데 이때 문제는 은행가가요. 많이 쪼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내기를 제안했을 때는 엄청 부자였는데 그 사이에 많이 쪼들려서 200만 루블을 주면 망하게 생긴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일이면은 내기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그 은행가가요. 그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을 몰래 죽이자. 근데 그 사람은 거의 해골이 돼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는 찰나에
그 사람이 책상 앞에 써놓은 글을 보게 된 거죠. 그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속세의 모든 것을 다 공부해 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 헛되다.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그냥 도가내든 쥐새끼 같은 건데 사람들이 그 잘났다고 쓴 것들 이런 것들 다 경멸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내가 경멸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200만 루블을 내가 거부하겠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정말 저도 상상하지 못한 결말인데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기 5시간 전에 탈출하겠다. 그러면 파기한 거니까 돈 못 받는 거죠. 이 작품도요. 그냥 재밌는 작품이고 일단 이야기가 재밌었지만 참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감춰두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일단 첫째는 그 사람이 당신들이 써놓은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난 경멸합니다. 당신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뭔가는 깨달았구나. 그리고 그 뭔가를 깨달은 거는 적어도 어떤 물질의 메인은 그런 건 아니었겠구나. 여기서 저는 느낀 것이요. 15년을 견디면서 고민했을 때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 그게 좀 약간의 희망의 씨로 던진 게 아닐까. 그래도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살다 보면 그래도 뭔가를 깨닫는 게 삶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했고요. 재밌는 작품이에요. 배짱이 다른 버전의 저는 마담 보바리다. 여기서는 완전 배짱이 같은 여인 그리고 묵묵히 일을 하면서 그걸 다 대고 하는 의사 남편 이 두 축인데요. 와, 이 남편 어떠셨어요? 정말 성인이에요, 성인.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되게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그것도 있어요. 여인이 그러죠. 당신은 왜 예술에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무능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남편이 그런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나는 과학자고 의사니까 나는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 당신은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고 다른 것뿐이다. 뭐 나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 예술을 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걸 지원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하죠. 결국은 그 배짱이 같은 여인의 파국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굉장히 판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예술을 겉툴기처럼 하면서도 자신은 대단한 예술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죠. 이렇게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여성을 보여주는데 이 결말을 어떻게 작가가 표현하는가 하면 남편이 먼저 죽죠.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이제 참회하게 되는데 그러고 끝이요. 진짜 마담 보바리 같이 굉장히 냉혹하게 끝을 맺어요. 저는 이 안톤 체호프가요.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작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답도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구성이나 이 느낌을요. 굉장히 잘 마무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끝이 굉장히 그냥 살벌하게 끝납니다. 살벌하다는 게 그냥 죽은 남편에 대한 장례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끝나게 되는데 배짱이가 남기는 의미는 뭘까? 삶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책임은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인 교훈은 아니지만 파악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냈던 여인은 결국 남편이 죽으니까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진 상태고요. 죄책감 느끼고 그리고 그 뒤에 삶이 계속되는 것 같이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잖아요. 작가가. 그래서 삶은 길다. 이해할 수 없어도 책임은 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삶이다. 예, 저는 이 작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이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성인으로 본 사람은 이 남편이었어요. 주교를 짧게 먼저 얘기하고 제가 이제 공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교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또 아픈 주교가 나오시는데요. 여기서도요. 이 주교가 부활주일 전주,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미사를 집례하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9년 동안인가요?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가 이제 오죠. 그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따뜻함을 느끼고 이랬던 그거를 막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주교가 몸이 아픈 상태인데 예전에 그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던 거. 이게 아까 저 티푸스하고 좀 비슷하죠. 가정 안에서 사랑, 보살핌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
요런 것들을 좀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 주교도 끝에 가서 이제 죽는데 죽음을 정말 쿨하게 받아들이죠. 우리 진짜 실제 체오프와 같이 이제 죽는데 정말 좋구나 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이 작품 역시 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혹하다 싶을 만큼 이 사람은 죽었고 장례 치렀고 그 뒤에 사람들은 이 주교를 잊었고 이런 식으로 냉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체오프 작품의 한 특징이고요. 그 안에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조금씩 힌트를 얻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역시 사람들과의 보살핌, 사랑 이런 것들이 살만하게 한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저의 넘버원 공포입니다. 공포는요, 사실은 이 작가의 주제의식이 가장 농축적으로 적어도 10작품 중에서는 나타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막 같이 다 읽고 싶을 만큼 저는 공포에 나온 그 주인공이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됐어요. 공포에 나온 나 말고요. 그 친구 있죠. 페이지 18쪽부터 21쪽 여기가 저는 가장 핵심인데요. 이 사람의 공포가 뭔지 아세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진짜 읽어보니까. 그 공포는 바로 정말 삶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럽니다. 왜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거 얘기할 때 유령 얘기할까? 그랬을 때 나가 그러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무섭지. 인생은 이해할 수 있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난 인생이 더 무서워. 그게 공포예요. 체호프는요. 햄릿과 다릅니다. 여기서 햄릿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자살을 하면은 지옥에 갈까 봐. 그게 햄릿은 무서운 거거든요. 죽음 이후에 신에게 벌을 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이게 햄릿의 고민인데요. 체호프는 그게 아니에요. 체호프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이 마지막인데 그 안의 삶이 뭐냐는 거죠. 햄릿 왕자가 자살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라도 죽음 뒤의 꿈속에서 망령들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요. 그의 유명한 독백을 좋아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나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적이 없어요. 나는 현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와, 정말 결정판 아닌가요? 유령이요? 전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인내하고 이 무의미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난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요. 가장 무서운 게 진부함이라는 거예요. 진부함이 뭐예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의미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굳어진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거를 기만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하는 일이 뭘 위해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무섭다. 이 공포. 네. 여기서 제가 또 발견한 게 이 사람은 그 나를 향해서 당신 내 친구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당신에게 털어놓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감.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이해는 못해도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저는 문학, 아까 제가 내가 근데 왜 문학을 읽고 있지? 나는 왜 다시 문학으로 오고 있지? 하는 거에 약간의 답을 얻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다시 문학을 읽는 것 같아요. 답이 없지만 누군가가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나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거 있잖아요. 그 공감 때문에 우린 문학을 읽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가 느낀 걸 나누기만 한다는 것 자체도 시원한 거예요. 이 공포를 느낀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되게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거를 그 작가는 씨앗으로 뿌려놓은 게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그 40명의 순교자라는 되게 막 거린 같고 신에게 버림받아서 막 이런 사람 하나 나오거든요. 또 거기에 그 옆에 또 어슬렁거려요. 이 두 사람 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한 번만 더 써주세요. 또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포에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갑시다. 한번 또 우리 집에 며칠 있어 보세요. 한번 봅시다. 자비를 베풀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저는 체호프의 작품은 주제의식이다, 문제의식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진정성이 너무 좋다. 체호프라는 작가가 이런 걸 써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체호프의 고민은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죽음이 종착지인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에 대해서 체오프는 답을 모르지만 이거를 견디게 하는 힘, 그래도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몇 가지 그의 작품에서 발견했다면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이렇게 숨구멍 같다고 할까요? 숨구멍 같고 그래도 살게 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족 간의 돌봄,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거. 그래서 체호프가 그 톨스토이 인도주의에 이렇게 접속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는 이런 소통과 공감. 답이 없어도 서로 그냥 얘기하고 공감하는 이런 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살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갈 때 뭐라도 깨닫는 거다. 아까 15년을 길게 살면서 깨달은 사람처럼 체호프도 체호프가 짧게 살았지만 저는 체호프는 길게 살았어도 자살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 뭔가를 얻는 게 인생이다 하는 걸 체호프는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책임은 져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까 그 감옥에서 15년을 보낸 사람이 뭔가를 깨닫긴 했지만 그에게 가장 아픔은 사람과 소통할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책을 이렇게 지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체호프 작품은요, 그냥 유머 같고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그 작품이 끝나는 거 보면은 정말 냉엄한 현실 이런 걸 보여주고 끝내고 막 이러는데요. 뭔가 왜 따뜻하지? 왜 작가의 시선이 따뜻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작가는 기본적으로 불가야하다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슬픔을 좀 느끼고 있다. 이런 정서가 전반적으로 느껴지는데, 슬픔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불쌍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작가의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인도주의의 시작인 것 같아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불쌍해. 알 것 같아. 나도 그리고 그거에 공감하고 있어. 이게 불쌍하다는 느낌이 아닐까. 왜 자꾸 작품 속에서는 미녀를 봐도 슬프고 불쌍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작가의 그 시선,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은 이거네요. 버스 정류장. 가오싱젠이라고 중국 사람인데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요.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작가라고 해요. 중국에서. 정치 현실에 맞서가지고 망명했던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부조리극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뤄냈다는 거죠.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어요. 이 곡이 잘 읽혀요. 그리고 희곡에 또 맛이 있어요. 3개의 작품이 들어있는 버스 정류장, 독백, 야인 3개의 작품이 들어있고 약간 부조리극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작품일지 다음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